네, 2020년 9월 24일 김종민의 투데이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국민들께 내놓을 정책 브리핑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책 브리핑의 주요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의제를 주도하는 정의당으로 반드시 혁신을 하겠습니다. 이슈를 전환하고 행동을 조직하겠습니다. 2년마다 이사 걱정 없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서민들의 오래된 꿈이자 당연한 권리입니다. 민생의 시작은 바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토건 세력과 투기 세력은 국민들의 소박한 꿈을 이용하여 집값을 끌어올려 왔습니다. 여기에 보수 기득권 보수 양당의 말로만 주거 안정이 맞물려서 이른바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완성되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영원히 집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영혼이라도 끌어모아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전쟁에 나서고 겨우 주택을 마련한 국민들은 그 집 한 채의 가치가 상실될까 봐 두려워서 계속 부동산 시세를 보게 되는 신세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누구나 문제라고 하지만 누구도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선거마다 지역의 제1 이슈는 부동산입니다. 때로는 진보를 자처하는 후보들도 부동산 문제에서는 후퇴하는 오류를 겪기도 합니다. 이제 정의당은 정의당다운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간 정의당이 이 문제에 소홀하게 됐던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는 데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의당 부동산 정책은 옳지만 옳은 것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책 이슈를 주도할 능력과 존재감이 없는데 현실 가능한 접근만 해왔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존재감이 없는데 새롭지도 않은 옳은 소리에 언론도 기득권 정치 세력도 국민들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메시지만 있지 분노가 조직되는 행동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부동산은 당장의 분노이며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행동이 없는 메시지는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서부터 민생을 책임지는 정의당의 과감한 혁신을 만들어낼 시점입니다. 저는 첫째로 프레임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아니라 불로소득 환수로 바꾸겠습니다. 무주택자 대 집 있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을 넘어서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프레임으로 전환시켜내겠습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취하는 투기 세력, 즉 대기업과 건설업자, 정치권, 그리고 언론 기득권, 부동산 투기 세력과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보유세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등의 강력한 제도로 부동산 투기로는 이득을 남길 수 없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 어전다 세팅은 좀 더 과감하고 선명하게 해내겠습니다. 공급 방식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공주택의 토지 임대부 분양, 환매 조건부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공개 등 더욱 강력한 정책 도입으로 미래 부동산에게도 올라갈 수 없다는, 가격이 상승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반드시 보내겠습니다. 서울 같은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잘못된 인식이며 왜곡된 주장입니다. 핵심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은 무조건 공공개발 방식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자 대책으로는 불 지르지 않는 한 쫓겨나지 않는다고 하는 평생 안심주택을 제안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내리고 계약갱신의 경우 3년씩 3번 연장하도록 하는 정의당의 일관된 세입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슈를 부동산에서 주거로 바꾸겠습니다. 저 역시 임차인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주거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내가 안전하고 편하게 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것을 꼭 소유할 필요는 없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강력한 세입자 행동을 정의당이 책임지고 조직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주류 부동산 정책에서는 집 없는 세입자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분노에 가득 찬 세입자들의 강력한 세입자 행동을 조직해야 합니다. 당장도 당장이지만 앞으로 한국 사회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세입자 조직이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한 정의당 내 장기적인 부동산 주거 대책본부 신설과 세입자 행동 조직화를 위한 당적 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정책 요구원 1명, 원내 의원 중심이 아니라 당적인 차원의 기구 구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이 있듯 세입자에게는 세입자 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세입자 조합에게는 법적 권한을 강하게 부여하겠습니다. 이 세입자 조합이 장차 주거 정의당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의 현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안 브리핑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가 상당히 부풀려졌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재산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얼마 전 경실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국회의원 재산 신고 허위 부실 사태 즉각 수사와 기소로 엄벌하고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총선 전후 재산 신고 증가액이 국회의원 전체 총액 으로 1,700억 원이 넘어서서 고무줄 재산이라는 비판이 매우 거셉니다. 14일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4.15 총선 입후보 당시에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과 당선 뒤 국회 사무처에 신고한 내역을 비교한 결과 전체 재산이 3,181억 원에서 4,92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관위 신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신고는 올해 5월 30일이 기준임을 감안하면 5개월 만에 약 1,743억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1인당으로 계산해도 평균 10억 원이 증가한 셈입니다. 국민의힘 전복민 의원은 866억,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1,172억 등 재산 변화액이 100억 이상 늘어난 의원도 3명이나 됐습니다. 총선 전후 재산 신고 기준이 다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비상장 주식 재산 평가 등 변동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단 5개월 사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재산 내역이 평균 10억 이상 증가한 데 대해 국민들이 느낄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다수의 국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변자라는 국회의원들의 이런 위선적 행태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일부 국회의원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허위 부실 신고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공소시효를 이유로 이 문제를 적당히 덮는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만연한 국회의원 재산신고 허위 부실 신고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과 근본적 개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재산신고 위반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 절대 출마할 수 없도록 관련 법규를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후보 시절과 국회의원 당선 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재산신고 기준도 통일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을 그대로 공개할 것이 아니라 증빙 자료 요구와 심사를 통한 검증 기능을 매우 강화해야 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비공개로 처리되는 후보 시절 재산 공개 내역을 국회의원 당선자에 한해 계속 공개하도록 해서 당선 이후 재산 변동 내역과 비교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검찰은 21대 총선에서 재산 내역 축소 신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에 나서야 합니다. 현행 법 제도의 미비로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위반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가는 만큼 국회는 신속히 관련법을 개정해서 이를 21대 국회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까지 포함한 검토를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입법을 통한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소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개선 노력이 없이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브리핑에 또 특별한 순서를 또 마련했습니다. 제가 정책 공약으로 걸었듯 대표가 되게 되면 국민들과 당원들이 함께 정의당의 현안과 입장, 정책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오늘의 선택이라고 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매일매일 대표가 그 결과, 그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대표의 입장과 고민을 설명하고 해설하는 그런 투데이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가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의 가상 정의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오늘의 투표에 하루 동안 251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에 찬성해 주신 분은 145명으로 58% 투표를 보여주셨고요. 반대하시는 분은 93명으로 37%, 기권은 13명으로 5%였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신 당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당원들이 참여해 주셨던 오늘 투표 결과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님들이 다수가 동의해 주셨던 낙태죄에 대한 완전한 폐지에 찬성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는 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형법상 낙태죄는 폐기하되 어느 정도의 임신기간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지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성 스스로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안을 낙태권과 생명권의 모순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이는 개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의 입장에서 생명권과 모순되지 않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최근 국무총리실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을 소집해서 낙태죄를 형법상 그대로 두되 특정 임신 주수 동안만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주요하게 논의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 개최했던 5개 부처 차관회에서도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이 주로 다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 당국의 논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법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미 낙태죄의 존립 근거를 상실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2일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낙태죄 비범죄화를 주장하며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의 허용 여부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법무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고 보건복지와 여성가족부도 낙태죄 완전 폐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반대 세력의 주장에 눈치를 보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두고 반대 진영과 타협하는 장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여성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임신 여부, 임신 중지 여부 모두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정부는 여성의 성과 임신 출산을 법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눈치 보기를 멈추고 낙태죄 완전 폐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법무부는 양성평등위의 권고대로 신속한 낙태죄 완전 폐지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정보 및 의료 지원 체계를 지금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 당대표 후보인 저는 낙태죄 완전 폐지에 대한 당론 발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주수 제한 없는 낙태죄 완전 폐지를 기본으로 하는 법무부 양성평등의 권고를 기본적으로 발의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계속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과 사회 문화적 기반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